네, 다음은 벌써 네 번째 발표 시간입니다. 우리 상고 역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고조선을 빼놓을 수 없죠. 아직까지 고조선 하면 단군 신화로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은 고조선에 대한 올바른 역사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고조선의 이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실 복기대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인하대학교의 복기대 교수입니다. 코비드 19이라는 그 경험하기 어려운 이 시대를 경험하면서 언택트라는 그 공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이제 강연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앞에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면은 현실감도 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이렇게 이제 안 계시면은 조금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화면이 잘 구성되어 있어서 그런 당황감은 좀 많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1시간 10분이죠. 1시간 10분 정도를 서로 얘기를 주고받고 또 공감대가 형성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은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주제가 고조선의 이해라는 주제입니다. 고조선의 이해. 이 주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좀 형성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다가 이 제목을 붙였습니다. 실제 여러분들께서 고조선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듣고 또 책을 보시다 보면은 고조선 연구 뭐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들어보셨죠?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고조선의 이해라 해가지고 이제 이런 그 주제를 들고 제목을 제가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발표할 자료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고조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제 너무 많은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너무 많은 자료들이 있어서 이 짧은 40쪽도 채 안 되는 PPT 자료로 이 모든 것을 다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하루 종일 뭐 며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가지고 결론 낸 게 꼭 여기 보내준 여러분들한테 드린 자료를 이렇게 그 순서대로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고조선을 이해할 수 있으면은 조금 더 다른 방법도 다른 얘기도 해가면서 진행을 해야겠구나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밖에는 좀 쌀쌀해서 옷을 좀 두텁게 입고 왔는데 이 안에 강연장에 들어와 보니까 좀 날이 좀 더워서 이거 윗도로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앞에는 그 PPT 자료가 떠 있는데 그거는 참고로 하고 제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그 대한사랑이라든지 아니면 대한사랑과 가까운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이제 고조선이 있고 또 그 이전에 뭐 홍산문화다 뭐 이런 그런 얘기들이 있고 뭐 그런 그 약간 겹치기 또는 약간 혼란이 있잖아요. 혼란이 있는데 그거부터 제가 좀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민족이라는 거 있죠. 민족이라는 거와 국가는 다른 개념입니다. 민족과 국가는 제가 20살 때부터 역사 공부를 쭉 해왔는데 50이 넘어 보니까 그냥 나름대로 그 민족이라는 것이 뭐고 나라라는 것이 뭐고는 이게 개념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을 정리를 해보니까 민족이라는 거는 정신적인 사유체계가 그들의 사유체계를 지키기 위해서 배타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민족인 거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슬람교 유대인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고, 국가라는 거는 서로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집단이 국가다 이렇게 정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민족에 여러 국가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일민족의 한 국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차이가 있죠. 그래서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이라는 하나의 큰 나라에 55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국가라는 거는 이익을 추구하기엔 상호 간의 계약인 거죠. 계약. 그래서 이제 그 개념으로 놓고 여러분들과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고조선에 대한 것이 실제로 보면은 19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단군 조선 뭐 이런 고조선 있죠. 그런 얘기들이 일본인 총독조차도 인정을 했던 얘기입니다. 일본에서 보면은 조선 4천년 역사라는 책을 보면은 그때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축사를 쓰는 그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궁금하시죠? 그 책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에서 이제 그때 당시 처음 출판됐다가 1920년대인가 다시 재판된 책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어로 쓰여졌던 거 나중에 한국어로 번역되고 그랬죠. 그럴 정도로다가 1910년대까지는 고조선이라는 것이 한국 사람, 대한제국 사람, 조선 사람 다 인정을 하고 있었고 일본 사람들도 인정을 하고 있었는데 1920년대에 들어오면서 고조선이라는 것이 우리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왜 사라지느냐? 고조선이 없어서 그게 아닙니다. 1913년부터 시작된 일본이 만든 반도사관에 의해서 고조선의 중심지인 만주 땅이 남만주 땅이 중국사의 영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한국사에서는 고조선이 없어서 고조선을 제외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일본이 고조선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고조선을 부정한 게 아니라 고조선은 만주에 있었던 만주 역사지 한반도 역사가 아니다. 그래서 배제가 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랬는데 그게 이제 우리는 만주역까지 계속 우리 역사가 되는 거고 일본의 입장에서는 지금 압록강, 두만강 이남만이 한국 역사의 그 바운다리가 되고 그래서 시작이 됐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국경사가 압록강, 두만강 남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고조선 역사는 부정이 됐던 거죠. 근데 지금도 이제 그런 그 비슷한 맥락이 있어요. 비슷한 맥락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의 영향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고조선이 무시가 되고 잊혀지고 묻어놓은 거죠. 묻어놨는데 그러면은 실제 일본 사람들이 우리 이거를 왜곡을 할 때 정확히 하면 왜곡이 아니라 조작을 한 거잖아요. 우리는 말을 갖다가 그 이쁘게 하면 굉장히 그 시식인 같고 뭐 어쩌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욕할 땐 욕을 해야죠. 그래서 욕을 할 놈한테는 하라고 그래서 욕을 만드는 거지. 욕을 할 놈한테 욕하는 건 표준말입니다. 비속어가 아니에요, 그거. 근데 자꾸 사람들이 무슨 뭐 S자 들어가고 그러면 그거 지금 상스러운 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상스러운 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좀 이상한 거죠. 자, 그랬는데 그 이전에 고조선이 어떻게 인식됐냐 이거죠.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 고조선에 대해서 우리는 최초의 기록이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고조선 건국기라는 거죠. 신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다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다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삼국유사라는 책에 기록된 내용일 뿐이고 그 나머지 그 이외의 책에도 고조선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툭하면 삼국유사만 들고 나온 거거든요. 나와서 이게 그 허황된 얘기다 아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는데 제가 그 자료를 쭉쭉 검토를 해봤더니 고구려 신라 백제에서부터 고조선에 대해서 단군에 대해서 다 국조로다가 인식을 했었어요. 네. 여러분들 지난 추석 때 제가 그 간단한 그 카톡 문자로 추석 인사를 보내드린 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은 신라와 백제가 8월에 단군한테 제사 지냈다는 기록이 있다라는 얘기를 내가 전달해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자료가 어디 있냐고 물어본 분은 딱 3분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그런 기록들이 조선 후기에까지 전해져 내려왔거든요. 1년에 2번, 신라 백제가 1년에 2번 2월 8월에 단군한테 제사를 지냈다. 이것만큼 고조선에 대한 인식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기록이 있나요? 이거 여러분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그 얘기가 복귀되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전통 사고에 남아있던 일입니다. 이게 그걸 가지고 왕이 확인해 본 얘기예요. 그렇구나. 이래 된 거죠. 이제 그랬는데 그 뒤로다가도 계속해서 우리는 고조선을 단군을 잊어버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조선왕조 실록에도 몇백 번이 나오고 승정원 일기 비변사 등록 뭐 등등이 다 나와요. 다 나와. 그런데 거기 이제 고조선이다 뭐 그런 얘기를 않고 그냥 단군이라고 얘기를 하죠. 단군은 고조선이 왕이니까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런 고조선에 대한 그 인식이 대한제국 때까지도 정확하게 내려옵니다. 대한제국도 여러분들 1897년에 그 고종 황제가 고종이 등신같이 왕질하다가 그 개망신을 당하고 와서 국정에 그 어떤 방향을 돌리느라고 그 대한제국을 선포하지요. 그 대한제국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대한제국의 정통성을 뭐로 봐요? 단군부터 보잖아요. 단군 기재일에 4만 쭉 내려와요. 거기서도 아니 그 우리가 그렇게 밉상으로 생각하는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는데도 조선을 건국하는 게 조선으로 나라의 이름을 바꿀 때도 고조선은 들어와요. 여러분들 고려의 마지막 왕이 누군가요? 고려의 마지막 왕. 예? 고려의 마지막 왕, 잘 안 들려서 그런데 고려의 마지막 왕은 이성계입니다. 정확히 하세요. 정확히. 이성계는 고려의 마지막 왕으로 해서 올라갔다가 조선이라고 나라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선조차도 단군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다? 조선이라는 이름을 짓는 거예요. 조선이 이름을 짓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고려도 똑같고 고조선을 배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다고. 그래서 고려시대 때 문건에도 조선시대 때 국가 문건이죠. 국가 문건에 고조선이 다 이어져 나오고 우리는 어떻다? 그 얼개가 이어져 온다라고 다 인식을 하고 다 인정을 했던 거예요. 다만 거기에 나와 있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곰녀 오고 호랑이가 굴에서 뭐 했다는 얘기, 쑥이랑 뭐 이런 걸 먹고 사람이 됐다는 얘기, 그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그 증명 안 되는 것 때문에 부정을 했을 뿐이죠. 쑥 먹고 마늘 먹은 얘기를 부정한 거지 고조선 자체를 부정한 적은 않았다니까요. 쑥 먹고 마늘 먹고 사람 됐다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들 믿겠어요? 조선시대 사람들 똑같이 안 믿었어요. 그 얘기는 똑같이 안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고조선을 다르게 봐야 된다. 그래서 고조선 동방에 그 군장이 있었는데 이게 상고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거 찾아내기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 됐는데 우리는 그 얘기를 갖다가 얼토당토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고조선 전체를 부정했다고 얘기를 하죠. 하나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약천 남구만이라는 분이 있죠. 여러분 약천 남구만 하면은 굉장히 생소한 분일 텐데 내가 볼 때는 약천 남구만은 세종 이래로 조선에서 조선 정치를 일으킨 사람이고 또 조선의 국경사를 세종 때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 약천 남구만이 여러 글을 쓰는데 거기에 그 한백겸이라는 사람이 동국지리를 쓰면서 그 지금 평양에 가니까 기자 때 만들었던 기자의 밭고랑이 지금도 전해져 내려오더라 이제 그런 기록 써 내려오거든요. 그랬는데 남구만이가 그 소리가 배 아래 틀렸던지 자기도 평양을 가본 것 같아요. 거기 가서 보고 와서 뭐라고 썼냐면은 야 밭고랑이 엊그제 만든 밭고랑도 전해지기가 어려운데 3000년 전 밭고랑이 지금까지 전해진다고 쓴 놈이나 그걸 믿는 놈이 정상이냐?
그런 얘기를 남겨놔요. 그러면서 기자가 평양에서 평양에 와서 그 밭고랑을 남겼다는 그거는 다 거짓말이다. 또 그 이전에 사망 오제가 중국 역사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그거를 믿는 놈이 그것도 그 비정상이다. 단군에 대해서 지금부터 4,000년 전에 단군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그것도 모질은 놈이고, 그러면서 권근이라는 사람이 수세기에 아주 오래적에 고리적에 단군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믿을 만하더라. 그러니까 그 연대 측정을 않고 이제 넘어간 거죠. 그러면서 약천 낭구만이 약천집에 그 남겨놓은 기록을 보고 내가 얼마나 웃음이 나오던지 그 시대에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고조선에 대해서 잊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 자, 그러면은 아까 이제 국가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국가라는 얘기를 했는데 환인의 아들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는 이 땅만 보고 내려와요. 땅만 보고 내려와서 그 제세이와 홍기인간을 한다고 그러는데 갑작스레 환웅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서 환웅의 아들 단군이 나라를 세웠는데 덜커덕 한 줄이 나옵니다. 여고동시. 그러니까 조선도 있고 옆에 하나라도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라와 나라는 교역을 해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라는 건 대부분 경제 공동체거든요.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못 살아지면 어떻게 해요? 이민 가잖아요. 예? 1970년대,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가 살기 어려우니까 미국으로 이민 가고 독일로 이민 가고 브라질로 이민 갔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 원대한 미국 가서 미국 대통령 되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미국 가서 한국에서 하는 배고픔이라든지 한국에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거기에 갔던 한국 사람들이 한국을 잊나요? 안 잊잖아요. 안 잊어서 지금도 와가지고 자기들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국 역사가 어쩌고 저쩌고 와서 자기들이 이제 훈수를 두고 장기를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하나의 집단을 형성을 하는 거죠. 근데 경제적이라는 거는 교역도 하고 이제 그래야 되다 보니까 상대 국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적인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웅이 세상을 건국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작스레 단군이 나라 임금으로 쓸 때는 옆에도 나라가 하나 있어. 왜? 국가는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는 단군곡이라는 그 내용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 합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에는 여러 나라들이 막 있었던 거죠. 여러 나라들이 있었던 그 중에 고조선이 이제 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호 이익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는 실학시대 사람이라고 그러죠. 근데 실학시대라는 말은 그 일본 놈들이 만드는 말이고, 그랬는데 그 성호 이익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러냐면 고조선이라고 하지 말고 단국 있잖아요. 단시 왕조라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단국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시가 세운 나라다 단국이라는 말을 써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해요. 실제 제가 고조선을 연구를 해가면서 느끼는 거지만은 고조선이란 말을 앞으로다가 얼마나 더 써야 될지, 사실 고조선이란 말 자체는 우리가 만든 말이 아니라 한자 말이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쓴 말이잖아요. 우리는 단국이라고 했는지 아니면은 예라고 했는지 맥이라고 했는지 아니면 콜이라고 했는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죠. 그죠? 제가 볼 때는 콜이라고 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콜이. 우리는 코리부리아트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코리아라는 말 그냥 생긴 거 아니에요. 그거. 원래는 코리아죠. 코리아인데 이제 그게 K 발음이 나가지고 코리아로 된 건데, 그 고리라는 기록은 적어도 지금부터 1700년 전부터 고리라는 기록 나옵니다. 우리를 지칭할 때 고리라고 부르는 그 고리가 나옵니다. 그거는. 그래서 보면 그래서 그 코리아라는 말이 지금 생긴 것 같은데, 자, 이제 그런 식으로 볼 때 과연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고조선이라는 말을 과연 언제까지 써야 될 건지, 아마 누군가 그 획기적인 그 여러 가지 증거를 대는 사람이 오면은 이거 우리 고조선이라는 말 쓰지 말고 꼴이라고 쓰자고 나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는 사실 개인적으로 내가 거기까지는 못 가지만은
능력이 안 돼서 못 가지만은 그렇게 가야 완전한 우리의 그 역사 독립과 또 하나는 인식의 독립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런 그 역사 이렇게 쭉 그 체계들을 보면은 고조선이라는 거는 경제 공동체가 돼 있었기 때문에 주변국도 같이 이제 나라가 서기 시작을 한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고조선의 영역을 보면은 여기 여러분들 지도에 나올 건데 보면은 고조선이 현재 남만주 지역으로다가 픽스가 돼 있을 겁니다. 남만주 지역으로 픽스가 돼 있는데 그 지역은 중국 사람들이나 이런 그 차이나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살던 지역보다는 날씨나 뭐 등등 여러 가지가 굉장히 춥습니다. 그 삶의 환경이 안 좋다는 거죠. 안 좋은데 어떻게 됐다? 안 좋은데 그 고조선 사람들은 고조선의 후예들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 그 중국 사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꼭 그렇진 않아요. 꼭 그렇진 않다고요. 꼭 그렇진 않은 그 묘한 장면인데 그건 이제 너무 얘기가 커지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할 건 아니고 그런데 이제 삶의 환경이 그 고조선의 서남쪽이나 동남쪽 이쪽보다도 월등히 좋지 않은 그 고조선이라는 그 지역에 산 사람들이 2000년을 이어져 왔고 또 2000년 이어져 온 그 뒤에 또 2000년 동안 그 후예들은 거기를 잊지 않고 있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고조선의 장점인 거죠. 왜 그럴까? 지금도 우리나라에 귀화를 해오는 사람이 꽤 많지요. 네? 우리나라 실질 순수 한국인으로서는 인구가 줄어들죠. 그런데 귀화인들이 있어서 인구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우리 그 인구가 5천만인데 뭐 1년에 하면 10만씩은 귀화를 해오나요? 그 정도 귀화해 오나요? 뭐 그 정도 뭐 하여튼 몇만씩 올 건데 사실 인구가 5천만 정도 되는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한 10만 명씩 그것도 이민 정책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니네 나라 국민 학계하고 오는 나라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중국 가서 중국 국민 학계하고 중국 사람들 중국으로 귀하는 사람 많지 않을걸요? 일본도 그럴 거고요. 근데 한국은 와요. 한국은 온다고. 왜 오겠어요, 그거? 나는 그게 분명히 한국인을 이해하려는데 그 부분이 그게 빨리 설명이 되고 빨리 그 이해가 된다 그러면은 한국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를 그 확립하고 그거를 전파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그래서 그렇게 해요. 이제 이거는 뒷부분에 할 얘기고. 자, 그러면은 문헌 기록이라든지 모든 것이 고조선이라는 그 나라가 있었다는 거 우리 스스로 부정한 적도 없고 지금도 부정하지 않고 그걸 지금 부정하는 자와 부정하지 않는 자의 싸움에서 소위 말하는 민족주의와 이제 식민사학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 식민사학이다, 그 민족주의 사학이다 그걸 얘기를 할 때 그 기준점은 다른 거 아니에요.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고조선을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식민사학과 민족사학으로 분리가 되고 거기에 의해서 애국자가 비애국자가 나온다니까요. 실제 그거는 1920년 똑같았어요. 1920년대도 만주 지역에서 대일 항쟁을 얻은 분들은 그 우리 고조선 역사를 믿는 분들이었고 이쪽에서는 어떻게 됐냐면은 그걸 안 믿는 사람이었고 그랬죠. 조금 더 이제 엇나간 얘기인데 우리는 일본이 조선사라는 책을 쓸 때 누구더라 박은식 선생이 뭐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이런 책에 충격을 받고 조선사 25권을 썼다고 그 35권을 썼다고 그런 얘기 들었죠. 그래서 박은식 선생 막 이렇게 띄우잖아요. 그런데 내막을 보니까 박은식 선생이 독립운동 지열사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실제 일본 역사학에 가장 큰 충격을 준 거는 김기원의 신단실기였습니다. 김기원의 신단실기가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간도라는 그 지역 있죠. 간도라는 그 지역에서 일본 군들과 싸울 때 가장 정신적인 팩트를 역사적인 팩트를 줬고 정신적으로다가 무장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신단실기 보셨어요?
못 보셨죠? 예. 그 김기원이라는 분이 대한제국 말기에 우리나라에서 관료를 하면서 역사 사료를 관장하는 부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대한제국이 무너지면서 이제 만주 쪽으로 가면서 적지 않은 사료를 가지고 가서 아니면 여기서 정리했던지 그래가지고 우리 역사책을 쓴 거죠. 그래서 그때 1910년대 나온 그 책들 중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쓴 책이 그 김기현 선생 책입니다. 김기현 선생 책들이 가장 내가 봤어요. 그래서 야 이거 그때 잘 썼네. 그런데 이제 그분은 역사학자가 아니고 그 관료 입장에서 쓴 거니까 조금 이제 학자적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다른 거죠. 자 그러는데 그분이 김기원의 책들이 일본 역사학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일본에서 그 한 논문을 봤는데 한 줄 써 있어요. 한 줄 써 있는데 김기원 책을 제 본 입장에서는 박은식의 독립운동 지열사 중요하지만 이 책이 엄청나게 팩트가 영향을 크게 줬구나 하는 걸 느껴지겠더라고요. 참고로 여러분들 간도라는 말 쓰시죠? 간도라는 말 누가 만들었어요? 동간도 서간도는 말. 네? 간도라는 말 쓰시죠? 간도라는 말 누가 만들었어요? 동간도 서간도. 그 이토 히로부미가 만든 말입니다. 그 이토 히로부미가 동간도 서간도라는 말 만든 거라고. 근데 우리는 일본 그 이토 히로부미가 만든 말 그대로 막 쓰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는 이토 히로부미가 만들기 전에는 우리는 그걸 북관이라고 불렀어요. 북관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토 히로부미가 그 말 들은 갑작스레 이제 간도가 막 이제 그게 1906년인지 7년인지 만들어요. 그 말을 지역을 나누니까 이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예. 여기 이렇게 오시면은 가끔 이렇게 이제 기동장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간도라는 말 쓰지 말자는 주의잖아요. 간도라고 하지 말고 북관이라고 했나, 북관. 왜 그러면 그때는 마천령 이북을 북관이라고 했고 그 남쪽을 남관이라고 했으니까요. 그거 이제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런데 그 김기원 이런 분들이 그 가지고 간 역사책, 쓴 역사책이 그 만주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중교나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줬고, 그쪽에서 김기원 역사학에 동의하는 사람들 뭐 이런 분들이 어떻게 돼요? 1918년이죠. 음력으로 18년 무오년에 무오독립선언을 쓰잖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독립선언서는 무오독립선언서입니다. 그 무오독립선언서에 어떻게 써요? 무오독립선언서에 바로 그 무오독립선언서에 상제 옆에 단군께서 좌우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을 돌볼 것이니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싸워라. 그래 나옵니다. 단군께 이 나라 돌본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싸우자. 이래 나간 겁니다. 그때도 그래서 그 무오독립선언서 쭉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떻게 됐다? 단군의 뿌리고 단군의 어떤 이음이고, 그래서 단군이 결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걸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싸우자 이렇게 해서 독립선언서를 쓰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무오독립선언서의 서명은 39인들이 대부분이 어디로 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는데 그분들이 다 해요. 여러분들 3.1운동에서 3.1항쟁에서 그 서명한 분들 대한민국 임시정부 만들 때 거의 안 들어갑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드는데 주축 세력들은 무오독립선언서에 서명했던 분들입니다. 이승만, 안창호, 김교헌, 신채호, 김좌진 이런 분들, 그분들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문헌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그 지금 흐름을 쭉 이해는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여기서도 정리해 놨지만은 고고학적인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죠. 문헌이라는 거는 그 써놓은 거에 대해서 들쭉날쭉하게 막 들어가요. 들쭉날쭉하게 막 들어가는데 고고학적인 거는 그 들쭉날쭉을 못합니다. 그거는 고고학적은 딱 규격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서 어떻게 된다? 이제 그거를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제가 고조선을 공부하게 된 이유는 그 제 은사님인 윤대현 교수님의 영향을 받은 거 부정할 수도 없고 또 부정할 생각도 없습니다. 부정할 생각도 없는데
윤내인 교수님이 그 기자신고라는 논문 발표를 하러 갔을 때 거기서 이제 그 누구야 그 김철주 선생 이런 분들한테 된통 그 혼나는 거 옆에서 보고 있다가 내 선생님이 저런 분들한테 왜 혼나야 되나 하고 그 이제 고조선 책을 슬슬 들여다본 거예요. 저는 사실은 그 대학 들어갈 때만 해도 그 저기 미학 공부를 해가지고 인생을 그냥 아름답게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내 스승님께서 한번 이렇게 혼나는 거 보고 나서 성질이 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조선 책 이렇게 들여다본 거죠. 자, 여기 여러분들 보이시죠? 고조선의 영역, 이게 고조선의 영역입니다. 영역인데 서로 들쑥날쑥 다 해요. 들쑥날쑥 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비슷한 저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를 보면은 그 여기 빨간 건가? 요거 이제 선을 보면은 여기로 지금 여기 요렇게 선 나오고 비슷하지요? 비슷한데 요 선을 만들어 놓은 라인이 북쪽 라인이 있죠. 북쪽 라인은 윤내인 교수님 라인입니다. 윤내인 교수님께서 픽스를 해 놓으신 거고 거기 그분 그 레이아웃을 잡아 놓으신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여러 가지를 이제 그 뭐 이런 그 고인돌도 놓고 뭐 비평등급 놓고 뭐 다 이제 이게 만드는 건데 실제 그 이상하게도 한반도 남쪽은 고인돌이 고조선에 빠져 있죠. 그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교과서에 나오는 거거든요. 나는 이 얘기를 이런 내용을 쓴 사람들이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가는데 그 조금만 더 생각을 하고 고조선에 대해서 폭넓게 생각을 했다 그러면은 조금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자,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고조선은 이제 한 번으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전기 고조선이 있지. 전기 고조선은 이렇게 표현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후기 들어가면은 고조선이 한반도 쪽까지 내려오지요. 한반도가 내려오고 그러는데 적어도 이제 기원전 4세기 아니 6세기 7세기 그 정도 되면 한반도 쪽까지 내려오는 거로 보이는데 전기 고조선은 저렇게 형성이 되지 않았었나. 왜 그러냐면 고조선을 설명을 할 때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말은 안 하더라도 그래서 서로 의구심을 가지고 고개를 갸우뚱 하는 과정에서 더라도 어쨌든 간에 4,000년, 2,000년 고조선이잖아요. 2,000년 고조선의 영토가 한 번도 바뀐 게 없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놓으면은 여기에서 조금 더 그 어떤 그 논리적으로 생각하거나 어떤 역사의 그 변환의 어떤 원리를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진짜 저기 4,000년 동안 그래서 2,000년 동안 그랬어라는 그런 질문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질문을 받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을 안 해놓으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 근데 조금만 이제 유도리 해놓으면은 야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거 그런 과정이 좀 있는 것 같더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사람들한테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이제 호감도가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죠. 자 이제 그 고조선 영역은 이렇게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영역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보는 쪽에도 오른쪽이죠. 이 지역 있죠, 이 지역. 여기 이 지역에 크게 강이 두 개가 서 있죠. 크게 강이 두 개가 서 있는데 저 강 중에서 어디냐? 요 위에 파란 라인이 있잖아요. 이게 좀 안 되나? 저기 그냥 하십시다. 저 위에 이쪽에 중간에 보면 위에 파란 라인이 그래서 설암목류나 그 강이랑 뭐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강인데 저 강을 북쪽으로는 아니 이쪽으로 요 라인 있잖아요. 요 라인 여기서 보면 파란 라인 하나 있잖아요. 파란 라인 있는데 그 라인은 완전한 편서풍지대로 들어가고 겨울이 빨리 오고 겨울이 늦게 끝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완전한 편서풍지대로 들어가고 그 겨울이 길다는 얘기는 사람이 사는데 적합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저쪽은 그쪽 라인은 연간 강수량이 300mm가 안 됩니다. 넉넉 잡고 300mm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200mm 이하일 수도 있고 그러면은 날씨 춥고 강수량 없고 겨울 길고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 안 산다는 얘기, 못 산다는 얘기죠. 못 사는 건 아니겠죠. 그 사람은 강수량이 있죠. 강수량하고 연료가 어느 만큼 있냐에 따라서 이제 그 화석 연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석유, 석탄 이런 게 활용하기 전까지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거는 연료 있죠. 연료를 비례합니다. 농토를 비례하는 게 아니에요. 연료를 비례를 합니다. 농토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개간을 할 수가 있어요. 가능만 하면은. 그렇다고 농토를 개간한다고 그래서 연료를 땔감 이제 365일 밥벌이 법을 먹고 보온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방어를 할 수 있는 연료는 다 충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연료가 있는 만큼만, 물하고 연료가 있는 만큼만 어떻게 된다? 사람이 생존이 가능해요. 제가 고고학을 공부해보면서 그 발견을 했다라고 그러면, 발견했다 그러면은 그게 가장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걸 한 거는 몽골 초원 이쪽 저쪽 다 돌아다녀보고 만주 돌아다녀보고 다른 나라도 유럽도 가보고 뭐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얻은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저쪽에서 이제 파란 선 라인에 붉은 바운다리 마지막 북쪽 위쪽이죠. 그쪽으로 올라가면은 기후대가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완전하게 달라져요, 여기는. 그래서 이제 사람이 거의 이제 살지 않는데, 국가라는 건 결국 국가라는 인구수인데 그 인구가 많지 않은 데서 국가가 형성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제가 저렇게 넓게 잡아놓은 거는 뭐냐면은 고조선의 어떤 넓은 최고의 바운다리가 저 정도까지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실제는 어디냐면은 고조선의 중심지는 여기 역마른 몰 같은 그 네모칸이 있죠. 그 안에서가 저는 고조선의 중심지라고 봅니다. 고조선의 중심지라고 보는데, 저기를 들어가면은 엊그제 제 제자가 하나 찾아왔던데, 지금부터 4,000년 전후에 쌓았던 것으로 보이는 성터 있잖아요. 토성도 있고 석성도 있고 무지하게 많다고 이렇게 점을 다 찍어왔어요. 찍어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교수님, 이렇게 성터들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어떻게 해석하면 좋으냐 그러길래, 네가 해석해봐라. 너는 나보다도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그러는데 왜 그걸 나한테 물어봐? 네가 오면 되지. 근데 이게 국가 단계로 안 됐을까요? 그러길래, 그래서 나이가 40이 넘어서 왜 이렇게 더덜덜 되느냐고. 지금까지 한 공부가 있지. 국가면 국가라고 딱 정확해서 국가의 그 개념, 국가의 컨셉이라는 걸 딱 잡아서 거기다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그 친구는 말은 그 성터가 많다는 거 있잖아요. 요 지역 있죠. 요 지역을 찾았는데 그렇게 많은 성터가 나왔다는 거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가보면은 놀랄 정도로 많아요. 제가 처음에 몇 개 조사하다가, 그 낮에 이제 한 2개씩 조사하고 나와서 막 저녁에 흥분이 돼가지고 머릿속에서 팽글팽글 돌면서 이게 왜 난리냐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거를 유학가 있을 때죠. 그걸 한 3달 조사하다 보니까 한 열흘 정도까지는 흥분이 되고, 한 열흘 정도는 이렇게 이제 잠잠해지거든. 나머지는 내일 어디로 조사하러 가자고 그러면 그게 겁나요. 그게 가는 대로 나오니 가는 대로다가. 그런데 지금 적봉 지역에 요 지역에 그렇게 남아 있는데, 요 지역 있죠. 여기 동쪽은 어떻겠어요? 적봉 지역보다는 동쪽이 살기 훨씬 좋아요. 그래서 내가 동쪽 그 담당 고고소 연구소 그 부소장이 내 제자라 해서 한번, 그쪽에 있는 그 성터 이런 거 조사 좀 한 자료 좀 내달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길림대학에 있을 때 가르쳤던 제자가 이제 지금
한국 사람 소장이 아니라 중국 사람 그 현장 소장, 고고연구 소장한테 그 좀 자료 좀 있으면 줘봐라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선생님 그 지역은 성이 하도 많아서 너무 많아서 조사를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조사를 안 한다고. 근데 거기들 개발 안 돼 가면 막 나오는데 개발된 지역은 이제 살기가 좋으니까 다 불도저로 밀고 그랬죠. 밀고 그래서 이제 그 많이 없어졌는데 그 불도저로 민 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여기 밀어낸 게 뭐 1000년 만년 된 거 아니에요? 불과 30년도 안 됐어요. 여러분들 환인 지역 가보셨죠? 환인. 예? 고구려 첫 도읍지 오녀산성이라고 그래 가면서 가보셨을 거잖아요. 안 가보셨어요? 예. 거기 여기서 분명합니다. 거기 그 환인이 고구려 첫 도읍지 홀승골성 아닙니다. 아니에요 거기. 아닌데 그 전에는 제가 공부하기 전에는 그거 이제 쏘가가지고 저도 이제 홀승골성 이제 가봤죠. 왜 그 얘기했냐면은 1990년대 초반에 내가 거기 갔을 때 중국 불도자들이 고구려 무덤 이런 것들 막 밀고 다녔어요. 막 밀고 다녔다고 내가 그거 봤어. 그래서 그런데 그때 이제 분통이 터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구려 첫 도읍지 거기가 아니대. 네, 아니요. 진짜 일본 놈들 아니 이 진짜 나쁜 새끼들인 게 아니 그렇게 기록에 딱 나와 있는 것까지 조작을 해요. 아니 고구려 첫 도읍지는 지금 중국 요녕성 의주 있지 않아요? 금주시라고 기록돼 있어요. 삼국사기에. 그랬는데 그 기록을 무시하고 그런 기록이 있으면 거기다가 하면 되잖아요. 그 기록을 빼놓고 이제 환인이다 갖다 놨다니까요. 근데 더 진짜 밉상이고 그런 건 한국 학자들이 계속 거기라고 또 지금까지 그냥 악바치게 이제 우기고 있는 거. 그거 참 희한해 그거. 뭐라고 그러죠? 저기 뭐라고 그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신의가 밉다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보다 신의가 더 미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본 학자들보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더 미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고구려 첫 도읍지 삼국사기 어디라고 딱 기록돼 있어요. 그 기록 때문에 이 불초 소생이 참 그 지역 많이 조사했네요. 그 지역 많이 조사해가지고 최근 이제 이번에 논문이 나오는데 고구려 후기나 발해 뭐 이렇게 보는 그 마해불상이 하나 큰 게 있어요. 그 찾아가지고 이번에 이제 발표를 하는데 어쨌든 그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는 1993년, 92년, 93년도에 내가 보는 앞에서 환인 지역에 있는 고구려 무덤인지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 유적지를 어떻게 된다 무덤을 중국 불도자가 밀더라. 예. 그래서 지금 거기에 밀어놓고 공장 지었어요. 공장 지었다고. 근데 가만히 쳐다보고 야 이랬구나. 뭐 그때는 중국이 그 역사적이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적어도 1970년대 문화대혁명의 영향이 1990년대까지 갔으니까. 예. 이제 그러는데 지금 그렇게 많아서 하도 많아서 조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 지금 조양 지역이거든요. 요녕성 조양 금주 그쪽 지역이라고요. 금서 이쪽 고려다오 이쪽인데 그러면은 그 내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를 해본 거로 의하면 어떻게 된다? 그 친구가 요녕성 고고서 부소장 했던 얘기가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몽구 적봉 지역은 강수량이 많아봐야 400mm고요. 거기는 거기 그 편서풍대로 완전히 들어가 있고 해발고도가 500m 정도 돼서 그 기후 조건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조양 지역은 평균 강수량이 500에서 600mm 유지하거든요. 그리고 그 해발고도 낮기 때문에 그리고 바다랑 가까워서 날씨가 따뜻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추운 지역이 좋아요? 아니면은 따뜻한 지역이 좋아요? 당연히 따뜻한 지역 가서 물 펄펄 끓여 마시면서 사는 게 낫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훨씬 더 많았을 거죠. 그건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적봉 지역도 조양 지역도 저 지금 바운다리 그리는 저 파란 선 안에 그 지역에 그렇게 많은 성터들이 있었는데 그 성터들을 무시한다? 그게 중국 학계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 성터들이 중국 자기들 거 하나라거니 상나라거니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안 해요? 그래 앉는 걸 보면 뭐냐면은 이게 분명히 뭐 어떤 나라 역사긴 역사인 것 같은데 이거를 갖다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죠.
중국어라고 볼 수가 없는,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중국 학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중국 학계에서 1980년대 중국 학계에서 이런 유적은 어떻게 됐다? 아마 조선 진변 부여계일 것이다고 1980년도에 중국 학계에서 논문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그 논문 절대 인용 안 하죠. 야, 참 그것도 참 희한한 거야. 예? 아니 그렇게 논문이 두 편 세 편 중국의 당대 최고 학자들이 써놓는 논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그 고조선 학자들이 그걸 인용하는 사람들이 어떻다? 거의 없는 거예요. 그 내가 그거 고조선 그 전공자한테 물어봤어요. 그 논문이 그렇게 써 있는데 왜 그 인용 안 냐고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가만히. 누구라고 거명하면 여러분들 가서 싹 조질 것 같아. 내가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예? 그 1980년대 이미 중국학에서 요새 지금 여기 지도 나오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도 나오는 그 지역에 역사 논쟁이 있었어요. 역사 논쟁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다? 이거는 고조선계,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한국계 역사라고 모르지만은 부여 진번 등등은 부여 진번 오면 우리 조상들이잖아요. 우리 조상들의 역사라고 결론이 난 거예요. 이거 결론이 났다고요. 중국 학교에서 결론이 냈는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죽어라고 부정하죠. 여기 보이시죠? 지금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얘기를.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고고학적 용어로 된 하가점 하층 문화라고 그러죠. 하가점 하층 문화라고 그러는데 3년 전부터인가? 3년 전부터일 겁니다. 4년 전도 됐다. 제가 이제 2년을 중국을 못 갔으니까 4년 전부터 중국에서 하가점 하층 문화 연구단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가점 하층 문화는 그전에는 북방 문화라고 그래가지고 북방 문화라고 그래서 그 잘 연구를 안 하다가 갑작스레 중국에서 이제 한 4년 전부터 하가점 하층 문화를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그 연구비가 내려오고 그 중국 당대의 최고의 선수들이 이제 붙었는데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중간 과정 빼고 나서 제가 이제 거기 연구단에 저도 이제 포함이 됐어요. 포함이 돼서 이제 연구를 계속 이렇게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코비드 19이 이제 걸리는 바람에 이제 일단 중단이 됐죠. 그래도 이제 거기 돌아가는 상황은 계속 들어요. 저는 듣는데 그 내년부터 어디 큰 유적지 하나 발굴한다고 그러면서 내년에 코비드 19이 종식되면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저도 이제 한 달 정도는 삽들고 다니는 거거든요. 다니는 건데 이제 중국학계에서 이 하가점 하층 문화에 대해서 본격적 연구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막 몇백 개의 성이 발견됐다고 여러분들은 얘기했잖아요. 이런 성들이 나오는 거예요. 석성들 있죠. 고구려 성들 비슷하게. 예. 이거 제가 1994년도에 조사해가지고 그 전에는 이런 유적지가 있었다였고 1994년 맞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1995년도 제가 박사과정 들어가지고 이 성터에 대해서 그 유적들이 조금만 있었거든요. 조금 삐죽 올라온 거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종합보고서를 써가지고 2007년인가 2008년에 발굴을 해낸 거예요. 발굴을 해냈는데 엄청났죠. 여기 보면은 여기 그 여러분들 볼 때 왼쪽 사진 있죠. 왼쪽 사진 이게 지금 호수가 돼 있는데 지금 저수지가 있어서 호수고 원래는 호수가 아니고 여기 신전이었습니다. 신전. 안에 하얀 들 있죠. 화이트하우스. 이거 하얀 들로 전체적으로 도로 성 바닥 있죠. 바닥까지 쫙 포장을 해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면은 신발에 흙 안 붙는 유적입니다. 그런데 유적을 다 덮었는데 덮은 이유는 이 유적은 일반적으로 공개하면은 다 부술 수가 있으니 조사에서 나온 발굴한 기록 있잖아요. 그런 기록만 남겨놓고 사진만 남겨놓고 후손 대대로 알 수 있도록 덮어놓은 겁니다. 이거. 그런 유적들이 제가 지금 내는데 몇백 개가 발견됐다는 거죠. 그런 유적들이.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성자산 천문대인데 하여튼 진짜 아이고 이것 때문에 자 이제
이게 이제 그 성자산이라고 내몽고 적봉시에서 가장 높은 산 중에 하나입니다. 900m거든요. 해발 900m인데 이게 지금 제가 사진을 좀 다른 걸 넣어놨으면 좀 좋았을 텐데 여기 보면은 오각형으로 천문대가 딱 나와 있어요. 육각형이라고도 오각형인데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냥 나는 육각형이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바로 오각형이라고 북북거리 우기니까 여기에서 이제 기원전 2500년에 3000년 사이에 천문을 관측했던 것으로 보이는 유적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발견이 됐는데 그 유적지를 발견을 누가 했냐? 한국국립천문연구원의 양홍진 박사가 했습니다. 양홍진 박사가. 여기 양홍진 박사의 스승님 여기 이렇게 들어오셨네요. 저도 사실 이 유적 때문에 이 유적이 해석이 안 돼서 정말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여기다 허비를 했어요. 중국을 갈 때마다 적봉을 갈 때마다 저기 무엇이 하고 갈 때마다 올라갔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도 뭔가 있을 것 같아서 있는데 그 일화를 조금 얘기를 해야겠네. 저 성터 올라가서 이제 그 정상에 올라가서 그 조사를 하는데 양홍진 박사님이 제가 이제 그 양홍진 박사님 모시고 이제 다니면서 내가 가방 모찌 해가면서 이렇게 이제 듣고 그러는데 저 산에 올라가서 이런데 나보고 교수님 여기 유적이 중심지가 어디예요?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라고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방향을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지. 이렇게 보고 있었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뒤돌아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봤어요. 돌아봤더니 그 자리에 저 앞에 있는 뾰족한 산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길래 보여요. 그랬더니 저 산이랑 교수님이 서 있는 그 지역이랑 남북 좌우선이 딱 걸리는 지역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길래 뭐요 이게? 나도 이제 서당께 뭐면 풍어를 읊는다고 그분 가방 못 쩌고 되다 보니까 이제 들은 소식이 있잖아요. 진짜 후덜덜 떨리더라고. 진짜 떨리더라고. 그러더니 그 양홍진 박사님이 그 양반이 이제 굉장히 과묵하시니까 그러면서 그날 저녁 때 했을 거예요. 저녁 때 했을 건데 그 이튿날 다시 올라가서 저보고 이제 그 유적을 설명을 해달라고 그래서 쭉 둘러다니면서 이제 그 하나씩 이제 무대기가 있었는데 그 돌 무대기가 있길래 그걸 나는 무심코 지나갔는데 양홍진 박사님이 그 돌 무대기 있는 걸 하나하나 찾아달래요. 오케이, 찾아줄게. 쭉 찾았어요. 그랬더니 여기 유적이 있고 유적이 있고 쭉 들렸더니 그날 그 자리에서 얘기 좀 하지. 한 이틀 있다 얘기를 실망에 들어와가지고 거기 떠났는데 그 유적지 이렇게 설명하고 쭉 그러더니 거기서 봤을 때 그 교수님이 여기 거기였던 요 자리는 하지점이 나오는 것 같고요. 여긴 동지점 나오는 것 같고 여긴 춘분점 나오는 것 같고 환장했더라고. 환장했어. 여러분들 그 충격 못 느낄 겁니다. 그래서 양홍진 박사님의 그거를 더 연구를 해보기 위해서 그거를 더 이제 확장하고 업그레이드 시켜보기 위해서 몇 번을 제가 더 모시고 갔어요. 그때 이제 이제 성자산 다니고 그럴 때 우리 박석재 이사장님께서 굉장히 뒤에서 든든한 후원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희 고맙습니다. 예, 정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감이 있잖아요. 감이 있어서 동짓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동짓날. 우리는 동지라는 그 기본 개념이 있으니까 근데 항상 천문연구원에 동짓날을 보면서 행사가 있어서 양 박사님이 못 갔어요. 못 갔는데 양 박사님이 동짓날 시간을 천문연구원 시간을 재줘서 그날 적봉 일출 시간이 몇 분일 거니까 거기에서 해설 떠올 때 그 유적 자리 가서 맞춰보세요. 그 방향을 정해주고 시간을 정해주면은 제가 거기 새벽에 가서 겨울에 동짓날 새벽에 가서 1시간 이렇게 덜덜덜 떨면서 거기다 방향을 딱 카메라 맞춰놓고 진짜 해가 그 자리 뜨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기준점 잡아주고. 그런데 할 때마다 어떻게 되냐면은 양 박사님이 지정해준 그 시간에 그 유적에서 해가 싹 떠올라요. 그거를 하지 때도 해보고 춘분 때도 해보고 추분 때도 다 해봤어요. 그러고 이제 확신이 되는데 그거를
혹시나 실수를 할까 봐서 어떻게 했냐면은 몇 년을 숨기고 있었어요, 이거를. 그래서 양 박사님 이제 시간 되면 갑시다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 이제 중국에서 이제 눈치도 채고 이거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혼자 육개장 끓여 먹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슬슬 풀었는데 그래서 이제 갑작스레 이제 적봉 이쪽에서도 그렇고 중국 그 사회관 그쪽에도 그렇고 이제 양 박사님 유명 인사가 됐죠. 그런데 2019년도에 제가 그쪽에서 회의를 한다고 그러고 돌아달라고 갔더니 그 오한기의 그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가 성자산 연구에 대해서는 한국의 그 천문연구원 양홍진 박사 그런 거 복기대 교수가 처음 시작을 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늘었다고 만인들한테 공표를 해버리더라고요. 참 기분 좋대. 그래서 지금도 그 성자산 저 유적을 연구를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양홍진 박사님 얘기를 들어서 가는 그 사람들 머릿속에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가장 이제 천문연구의 어떤 실력도 있고 또 하나는 처음에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들이 거기서 연구를 하면서 그 국가니 민족이니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어요. 자, 대놓고 해봐봐. 이렇게 해서 이거는 고대 문화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지 그 민족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게 아니다. 이래 된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듣기로는 어떻게 됐냐면은 중국에서 하남성 고고연구소,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팀들이 이제 직접 투입이 돼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한다 해도 겁이 안 나는 게 우리 한국 연구단처럼 그렇게 정밀하게 연구 안 해요. 제가 동짓날 가서 새벽에 올라가서 해가 뜨나 안 뜨나 그러는데 나는 양 박사님한테 통화할 수 있는 그 통신망을 개통을 해놓고 박사님 다 물어보고 하니까요. 아니 하다가 궁금하면 물어봐야 돼요. 한국 통신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해본 거고 이제 중국은 대충 해서 하지동지 뭐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도 하지동지점 못 찾았어요. 못 찍었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면 철탑을 있잖아요. 철로 하지점, 동지점, 춘분점, 추분점, 기준점 할 수 있는 세 기둥 있죠. 세 기둥을 다 거기다가 올려놨어요. 올려놨는데 그 뒤도 재미있는 게 제 제자가 좀 적봉대학 교수로 가 있거든요. 그 친구한테 요거를 방향을 틀어놔라 함부로 사람들 못 찾게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오한기 그쪽에서 소위 말하는 중원적 하남성 그쪽에서 와가지고 눈치를 채할까 보셔서 오한기 그쪽에서 그 세 기둥 있잖아요. 저 기둥 철 세봉 기둥을 다른 데다가 놓자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자기들끼리도 그 사람들은 알려주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길래 야 참 좋은 일이다 그러고 말았거든요. 단지 아쉬운 거는 그렇게 연구가 진행되고 그 정도 이제 결과가 나오니까 중국 학계에서 옵션이 들어오더라고요. 뭐냐? 성자산 논문을 쓰는데 어떻다? 이거는 한국 학자 단독으로는 절대 쓰면 안 된다. 중국 학자는 공동으로 써야 된다. 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 논문은 한국 학자 단독으로 구성하기가 어렵게 됐고 첫 논문을 쓰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인용해서 쓰면 되는데 참고로 저 중요한 정유유적지에는 처음엔 천문대만 있는 줄 알았어요. 천문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계속 주장해서 야 천문대 있으면 다른 유적지 계속 있어 그래가지고 그 주변을 갖다가 다 이제 조사를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제가 주도를 해가지고 중국 학자들이랑 붙어가지고 두 번이라는 것을 이제 한 번에 하는데 열흘 정도씩 해서 두 번을 20일 정도 했는데 저 성자산 해발 900m의 유적지 주위에 생각지도 못하는 대형 거주지 유적들이 몇 개가 나왔어요. 뺑 둘러서. 그리고 요거는 제가 없을 때 찾은 건데 옛날에 4,000년 전에 저 유적지를 올라다니던 길 있죠. 저 유적지를 올라다니는 길을 찾았어요. 길을 찾아가지고 그 중국에서 그 길을 찾았다고 그 아들을 통해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옛날에 그 성자산 유적을 올라다니던 고도를 찾았다. 당연히 북쪽으로 안 갔을 거거든요. 그러더니 남쪽에서 올라오는 길을 쭉 찾았다고 연락이 와서 한 두 달 있다가 들어가서 저도 이제 그 길을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그 길을 쭉 이제 다녀보고 나서 이제 다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고대의 천문을 연구하는 거는 24절기를 아는 것도 있지만은 365일 정확히 알아야 되고 무상 그 설이 내리는 날, 해 뜨는 날 모든 걸 계산을 다 해야만이 뭐가 된다? 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가 있고 질병도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있는 거예요. 저거를 할 수 있는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민족을 이렇게 감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기본 단위의 유적이 찾아진 거예요. 확인된 거고. 그런데 저 유적에 대해서 중국 어느 누구도 뭐다? 이거는 중국 문화다, 중국의 어떤 그 유적이다 얘기를 안 했어. 홍산문화 있죠. 홍산문화는 소변기 선생님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야, 중국 문화가 어쨌든 막 얘기를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거든요. 그런데 하가점 하층 문화는 어떻게 됐어요? 그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북방의 어떤 그 5대 국가의 문화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됐는데 중국에서 볼 때는 저 하가점 하층 문화라는 저 어마어마한 덩어리를 갖다가 그대로 놓고 중국 북방사를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됐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회과학원이라든지 그 중국 최고의 아니 세계 최고의 발굴단인 중국 하남성 발굴단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국 발굴 실력 있죠? 중국 고고학 발굴 실력, 스탠다드 발굴 실력 인정합니다. 저는 정말 인정해요. 그 사람들이 지층 분류해내고 토기들 이런 게 분류해서 유형 분류해내는 거는 저 100%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남성 고고연구소에서 어떻게 스탠다드 발굴했다고 그러면은 그 보고서에서 그 결론은 그 사람들이 꼭 이제 변색을 해놓지만은 그 과정만큼은 절대로 이의 안 달고 저는 그걸 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됐고 보거든요. 하남성 고고연구소에서 발굴한 보고서는 2000년 전, 3000년 전 유적지를요 30년 단위로 끊어냅니다. 안 믿기죠, 여러분들? 그 30년 단위로다가 측정을 해놨고 방사선 탄소 측정 연대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0년 차이로 다 맞아요. 그런 정도로. 플러스 마이너스 10년 차이라는 거는 이제 조금 좀 과학적으로 어폐가 있는 말이지만은 어쨌든 거의 그렇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남성 고고소 소장이라고 해서 그 선수 발굴단들이 와가지고 이제 저기를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여담입니다만 저랑 하남성 고고소 사람들이랑 같이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날 세우고 내 의견에 대해서 이제 그 반론을 제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발굴 잘해서 나중에 발굴 보고서만 쓰면 되니까. 그런데 어쨌든 4년 전부터 하가점 하층문화에 대한 연구를 무지하게 지금 그 중국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별도로 연구단을 조직을 구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4시 반까지 해야 돼서 제가 이제 오늘 주안점으로 그 두 가지 얘기하는 거는 문헌적으로나 뭐를 볼 때 고조선에 대해서 우리 역사에서 부정을 당한 적도 없다. 다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몇몇 가지가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에는 그래도 회의가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지 고조선 자체를 부정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해가 되셨죠? 두 번째, 저 지역의 남만주 지역에 가면은 그 고조선이 거기에 있었다고 그 남만주에 있었다는 요동지역에 있었다는 기록이 수두룩이 있으니까요. 그 지역에 가면 어떻게 됐다? 저런 유적지들이 이런 유적지들이죠. 수두룩이 깔려 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요 얘기가 제 얘기의 이제 포인트고 아마 그러면 여기서 하나가 좀 모자른 게 있을 겁니다. 뭐냐면은 그러면 저쪽에 고조선이 저쪽에 있었다라는 얘기가 기록이 있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거든요. 있는데 그 얘기는 이제 여러 가지 사료의 고증 평양 문제 이런 게 있어서 그 제가 이제 약간 애둘렀거든요. 애둘렀는데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발해의 부간하고 요동에 고조선이 있었다고 기록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발해의 부간이라는 얘기는 어디냐면은 지금의 아까 얘기했던 그 지도 있잖아요. 요 지역, 요 지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거고 고대 요동은 바로 요 지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요동이라는 거는 명나라가 지금 중국 요녕성 요양시에 요동도사를 설치하면서 요동이라는 개념이 명나라 때 온 거지 그 이전에는 요동이라는 개념은
이쪽이 아니고 여기가 아니고 다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문헌 기록과 그걸 맞춰보면은 어떻게 된다? 이 지역으로 고조선을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2000년, 4000년 전이니까 맞다라고 넣을 수 없는 합리적인 추론을 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대, 위치, 그리고 문헌 기록, 그리고 그 위치에서 그거를 갖다가 증명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느냐. 그래서 네 가지를 맞춰봤을 때 지금 이 지도에 이 둥그라미 사이에 고조선의 중심지가 있었을 것이다. 중심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중심지하고 고조선의 국경은 다릅니다. 서울이 한국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서울은 한국의 수도일 거고 한국의 영토는 제주도 남단 7광구까지가 한국 영토죠. 여러분들 7광구 한국 영토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7광구 한국 영토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지도 그 교육부에서는 7광구가 한국 영토 아니라고 돼 있죠. 마라도가 최남단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얄미운 게 신위가 더 얄미운 거예요. 그죠? 자, 하나만 더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국가에서 영역이라는 거 있죠. 영역은 조세권 범역입니다.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것만이 그 나라의 국토가 되는 겁니다. 세금을 거둘 수 없는 지역은 국토라고 보면 안 됩니다.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 세금도 걷지 못하면서 맨날 지들 영토라고 그러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4시 반이 됐습니다.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을 거고, 그래서 70분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을 다 썼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